역사에 둘러싼 유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실격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첫 번째 유행은 이제 주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패한 전쟁, 대명분이 없는 란, 우리의 뭐 사화, 조선시대 사화, 훗날 다 그 대명분이 없어가지고 그 복권됐잖아요. 그분들 신원되고. 이 훗날 관점에서 보면 다 대의명분이 없는 사화였다는 얘기죠. 그건 어떤지 우리 조선사의 실격의 역사 장면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악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이런 건 뭐 대실정 역사. 과거에는 이제 개혁을 변통이라는 말로 주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반개혁적인, 반변통적인 사례. 이런 것도 실정의 역사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대중인기 영합 정치. 그렇죠. 뭐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 말기입니다만 아주 뭐 대중인기 영합적인 정치를 지난 4년 동안 해왔죠. 뭐 훗날 사관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YS 못지않은 아주 평가가 낮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는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적지 않으라 봅니다만 아주 실망이 큽니다. 저 문재인한테 한 표를 던진 사람으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실격이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라면 실격의 역사의 장면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종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 평가할 때 우리는 세종의 좋은 점만 전부 평가를 하죠. 세종대왕 좋은 점 많으시죠. 무엇보다도 이제 한글 창제에 압도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했죠. 세종 혼자 만드신 건 아니지만 그런데 뭐 그 외에도 뭐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켰다. 뭐 백성들의 아픔을 뭐 보듬으려 했다 하는 세종을 위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한 요 세 가지 이는 대실정회입니다. 노비종목법을 시행해서 재시행했죠. 18년 만에. 자기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노비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쭉 유지되어 왔던 법을 바꿔서 노비종후법, 아버지를 따라서 노비가 되도록 하면 시간이 흐르되면 노비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이 노비면 자손이 노비가 되는 게 종목법인데요. 사실 그 양반들, 대감, 영감, 양반들이 뭐 본처 외에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 천민입니다. 그분들하고 양반, 대감하고 그냥 그 처첩으로 있던 종이 애를 낳으면 대감 자식도 노비가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노비가 늘 수밖에 없죠. 그다음 서울 자대제를 이제 이방원 태종이 도입을 했는데 세종이 이걸 엄청나게 강화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행을 강화하고. 이 두 가지 제도만 가지고도 우리나라를 제가 곧잘 예를 들면 서울에 서초구, 강서구에서만 인재를 뽑아서 대한민국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2% 남짓한 데서 인재를 뽑아서 전국을 다스렸다 이거죠. 조선시대 내내 그렇게 거의 유지됩니다. 얼마나 이게 인재의 낭비입니까? 그 뿌리를 만든 게 태종이고 강화한 분이 세종이에요. 실질적으로 서울 자대제는 세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 노비 종목법도 갑오경장으로 19세기 중후반에 노비들을 해방하고 노비가 줄기 전까지 전체 우리나라 사회 인구의 30%, 35%가 노비인데 세종 때만 해도 전체 인구의 10%가 안 됐습니다. 세종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2천만 명의 우리의 선조들이 노비로 살았어요.
지금 정권, 뭐 우리 과거에 노무현 정권 인권 정부 아닙니까? 지금 엄청나게 강화, 인권을 그렇게 중시하는 이 정부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군주가 세종입니다. 철저하게 무시한. 세종에 대해서 재평가를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민고소금지법. 이거는 부민이란 것은 그 사또 밑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일반 평민들을 합쳐서 이제 지칭한 이름인데요. 뭐 노비도 다 포함됩니다. 이분들이 사또를 고발을 못하게 돼 있어. 사또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또의 잘못을 추궁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이 세종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세 가지 제도로 이 조선시대의 인재 풀을 엄청나게 줄이고 조선시대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가 노비가 되게 하고, 노비가 되면 노비의 3분의 1은 늘 도망 상태였습니다. 누가 노비로 살고 싶어야 합니까? 다 자기 그 지역을 벗어나면요, 성씨 바꿔가지고 평민인 척 합니다. 조선시대 인구조사가 주기적으로 합니다만 정확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조선시대 인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노비들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훨씬 넘는데 그 노비들이 제대로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이 세종입니다. 인구조사, 통계조사, 과학적인 그 경제정책, 재정정책 그 뿌리를 기관을 흔들어 버렸어요. 노비들은 납세자가 아닙니다. 군대도 안 갑니다. 세종이 죽고 나서 임진왜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병들 다 노비입니다. 초기에 노비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노비가 의병이 등장할 수가 없죠. 나중에 자기 주인이 땅을 빼앗기고 자기 주인이 잡혀가고 하니까 자기 주인과 함께 일본 놈하고 대항해 싸운 게 의병들 아닙니까? 우리 안 가르칩니다. 조선시대 공무원들 8알이 다 노비가 공무원을 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쉽게 말하면 지금 그 9급, 8급 공무원들은 대를 이어서 노비들이 공무원을 했어요. 과거에서 뽑은 공무원들은 전체 공무원의 몇 프로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노비들이 공무원 하니까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런 거 배웠습니까? 안 가르치죠. 우리 역사학자들 직무유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서 세종은 성공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조선사회가 부패했다. 부패한 그 이면에 공무원의 8알, 9알이 전부 노비입니다.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종은 지성사대주의, 사대주의란 말 앞에서 그냥 사대주의도 지성사대주의를 하셨어요. 석국체제를 완성해가지고 세종 이후로 조선의 뭐 관리들과 임금은 자주독립이란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어전회의에서 자주독립이란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아무리 들춰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세종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성분을 주황받다 보니까 그 세종이 만든 이 세 가지 법제, 이것을 바꿉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그 세종 성군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 선생님들 듣기 거부갈 정도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적당히 가감삭감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세종을 못 잡아서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인데요. 전체 인구고 요 하얀 게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일본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뭐 반일 민족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뭐 여기 있는 선생님들 포함해서 저 포함해 상당수가 다 요 하얀 거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친일파 또 일본을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요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 초록색이 세종성군론자이고요. 요 노란색은 친중사대주의론자.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국민 다수가 친중파였죠. 사대주의. 세종 마냥 아니고 대다수가 중국을 상국으로 모셨으니까. 오늘날도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친중파가 적지 않죠. 이런 분들. 요게 이제 녹색 요 부분이 세종을 성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세종은 성군 이렇게 지지하고 저같이 얘기한 사람 이용훈 교수도 아직 소수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표시한 부분들이 가리니오 A라고 표시한 부분은 자주색 부분이죠. 이 자주색은 반일 종족주의도 부정하고 세종 성군론도 부정하고 친중 사대주의론도 부정하고 이용훈 교수 같은 사람들이 흑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렇죠. 네. 아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분들이 늘 것인가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그렇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세종 성군론에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도 모르죠. 우리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재인식하고 저나 이용훈 교수 같은 사람들이 얘기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요 달걀 모양 녹색 부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친중파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요 달걀도 줄어들고 세종 성군론자도 줄어들고 반일 종족주의론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 우리가 한일 관계에 대한 과거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게 되고 하면서 반일 종족주의론자들도 하얀 면적도 조금 줄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요 흑색으로 표시된 반일 종족주의도 아니고 세종 성군론을 지지하지도 않고 중국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흑색 부분인 사람들이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은 이용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잡아 못 죽여서 혼내야 될 놈, 그냥 우리나라에 가장 제일 먼저 땅속으로 파들어가야 될 일본 순위 같은 사람으로 이용 교수 같은 사람이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제대로 알고 그렇게 되면은 요 흑색 면적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는 적당히 이렇게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할까 이제 그런 부분집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 격차의 이제 역사적 접근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난 600년사의 처절한 장면들이 임진왜란, 국권피탈, 한국전쟁인데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과 국권피탈은 일본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임진왜란을 일방적으로 당했을까? 국권은 왜 지금부터 110여 년 전에 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을까? 그런 국력 격차가 이제 커졌기 때문인데 왜 국력 격차가 커졌을까? 국력 격차는 어떻게 바뀌어왔을까? 우리는 알고 있을까? 막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국력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들은 이제 인구나 생산성 차이, 제도 정책의 차이가 아닐까. 그 다음에 세종대 이후에 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어떻게 말하면 세종의 시발점일까? 사실 우리는 110여 년 전에 국권피탈 하면 맨 처음에 떠올린 사람이 을사오죠. 경순칠적 이런 사람들이죠. 이완용, 박재순도. 근데 사실은 역사를 잘 공부해보면 이 사람들은 솔직히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완용, 박재순에 대한 변명을 하는 사람이 뭐 지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우리 조선 패망의 원인, 한국 독립의 배경을 우리는 제대로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있을까? 또 그 다음에 2년 전 되겠습니다. 벌써 그 한일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반일 종족주의 배경이 있고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처음 보시죠? 제가 만든 표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실현 단계고요. 아직 논문으로 어느 전에도 실지를 못했습니다. 실해야지 하면서 미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 전체가 이게 지금 918년 고려 창건 때부터 오늘날까지니까 대략 그 1100년 사이 일본의 국력을 100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에 있는 국가의 국력은 어떻게 됐을까? 이 똥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우리의 국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얘기를 했던 세종이 이 1418년부터 1450년까지 권좌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 우리 그 세종 때는 우리 조선의 국력이 일본의 한 40%? 그쵸. 1418년 요쯤 되죠. 50% 가까이 됩니다. 그쵸. 세종이 조금 더 커졌다가 그 후로 추세적으로 쭉 줄죠. 국고피 따르는 1910년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1910년 무렵에는 일본의 7%, 8%. 세종 때 50% 가까웠던 국력이 나라를 이룰 때는 일본의 7%, 8%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조금 회복했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고